서울 강남구 27층 아파트. 매일 아침 9시 32분 정확히 같은 시간에 한 노인이 창가에 서서 손을 흔듭니다. 사람들은 그저 친절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공포를, 그 손짓이 절박한 구조 신호였다는 것을. 박선희, 66살. 35년 동안 아들을 키워 억만장자로 만든 어머니. 그녀는 아들이 사준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어요. 며느리가 매일 비밀번호를 바꾸고 그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으며 심지어 그녀의 죽음까지 계획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끔찍한 건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조차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연히 들은 한 통의 전화.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계획적인 음모, 그리고 200억 원을 노린 완벽한 범죄. 하지만 그녀에게는 증거가 없었어요. 노인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이것은 생존을 위한 싸움입니다.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한 명의 낯선 사람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의 이야기.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 손이 차가운 유리창에 닿았을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나는 매일 아침 9시 32분 정확히 그 시간에 창가에 섰습니다.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으며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공포를 감춘 채로요. 저는 박선희입니다. 올해 66. 35년 동안 서울 강남구의 한 작은 식당에서 칼국수를 끓이며 살았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내 손에서 만들어진 음식으로 아들 민준이를 키웠고 그 아이가 서울대를 나와 IT 회사를 차려 억만장자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 스토리였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아들이 사준 이 고급 아파트 27층에서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민준이가 결혼하고 나서 석 달 뒤 그는 내게 이 아파트 열쇠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더 이상 그 좁은 원룸에서 사실 필요 없어요.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도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저희가 자주 들를게요. 이제 편히 쉬세요. 어서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주일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현관문에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엔 내가 잘못 눌렀나 싶었습니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들아, 비밀번호가 안 맞는데. 그의 목소리는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지만 곧 설명했습니다. 아, 엄마, 보안 때문에 바꿨어요. 새 번호는 08827119예요. 하지만 사흘 뒤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또. 매번 민준이에게 전화할 때마다 그의 목소리에선 미묘한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또요?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잖아요. 하지만 나는 문자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내 낡은 핸드폰엔 아무 메시지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10월 17일 오후 3시 42분 나는 평소처럼 아래층 슈퍼마켓에 간장을 사러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지은이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그녀는 나를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구석에 작게 서 있었고 그녀는 휴대폰에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나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잘 되고 있어. 벌써 한 달째야. 응, 비밀번호 계속 바꾸고 있어. 노인네가 기억 못하게. 내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 곧 치매라고 할 거야. 그럼 요양원 보내는 거 명분 생기잖아. 그녀가 낮게 웃었습니다. 이 아파트? 당연히 우리 거지.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지만 어차피 나중엔 다 우리 거야.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마치 관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지은이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의심도 안 해발 안 해. 바보같이 자기 엄마가 진짜 치매 걸린 줄 알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닫혔고 나는 27층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간장은 사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가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또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정말 중요한 얘기야. 엄마, 어제도 전화하셨잖아요. 무슨 일이세요? 그의 목소리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갑자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지은이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보고 싶어서. 나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은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아침 식사하셨어요? 그녀의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제가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그 미소. 엘리베이터에서 들었던 그 차가운 목소리의 주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내 낡은 핸드폰으로는 녹음도 제대로 안 됐고 CCTV 영상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32분 창가에 서서 손을 흔드는 것. 정확히 그 시간은 아래 편의점 주인 김 사장님이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올려다보며 손을 흔들어 줘뒀어요. 나는 그가 언젠가 이상하다고 느끼길 바랐습니다. 왜 저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똑같은 동작으로 손을 흔들까? 왜 그 미소 뒤에 눈물이 고여 있을까?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내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오늘도 나는 창가에 섰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누군가 알아차해 주길.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내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래 편의점 옆 부동산 사무실의 신입 직원 최수진 씨가 지난 2주 동안 나를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녀가 어제 스마트폰으로 내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다는 것을. 최수진, 28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일한 지 겨우 석 달째 되는 신입이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11월 3일 오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요즘에 누가 찾아와도 두려웠으니까요. 문틈 사이로 젊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밝은 미소를 띤 얼굴. 안녕하세요, 어르신. 아래층 부동산에서 일하는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혹시 시간 좀 괜찮으실까요?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은 팔 생각 없어요. 아, 아니에요. 그녀가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르신, 창문에서 손 흔드시는 거 제가 봤어요. 매일 아침 9시 32분에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건 아니신가요? 그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 참았던 지난 한 달 동안 혼자 삼켰던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나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고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들었던 대화, 계속 바뀌는 비밀번호, 민준이에게 전화할 때마다 느껴지는 거리감. 수진 씨는 조용히 듣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내가 창가에서 손을 흔드는 영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확대해서 보니 내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내 눈가에 맺힌 눈물도. 이거 2주 동안 찍었어요. 처음엔 그냥 다정한 할머니신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제 친구한테 이 영상을 보여줬더니 그녀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제 친구가 사회복지사거든요. 그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저게 일반적인 인사가 아니라 구조 신호일 수도 있다고. 구조 신호? 나는 되물었습니다. 네,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은 때때로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예요. 특히 학대나 감금 상황에서요. 수진 씨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어르신, 혹시 집 밖으로 나가실 수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라요. 지은이가. 내 며느리가 계속 바꿔요. 그럼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해요. 수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들으셨다는 그 대화, 증거가 있어야 아드님도 믿으실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은 관리사무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고 본인이나 직계가족만 요청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은이는 이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친했습니다. 그녀는 매달 김치를 담가서 나눠주곤 했거든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수진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 전에 어르신, 이거 받으세요. 그녀가 작은 버튼 같은 것을 내 손에 쥐어줬어요. 응급 호출기예요. 위험하면 이거 누르세요. 제 핸드폰으로 신호가 가요. 그녀가 나간 뒤 나는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내 말을 믿어줬어요. 누군가 나를 도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오후 4시쯤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 다녀갔어요? 아무도 안 왔는데.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은이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어요. 화면에는 현관 앞복도 CCTV 영상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 여자 누구예요? 무슨 얘기했어요? 내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부동산 직원이래. 집 팔 생각 있냐고?
어머님, 지은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상한 말 하신 거 아니죠? 무슨 이상한 말? 나는 뒤로 물러섰어요.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이에요. 그녀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민준이한테 말했어요.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다고. 나는 멀쩡해. 나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병원을 가야 해? 어제도 똑같은 얘기 3번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엔 가스불 켜놓고 외출하셨고. 지은이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치매는 빨리 발견해야 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스불, 나는 그런 적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말하면 민준이는 누구를 믿을까요? 30년을 함께 산 어머니,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 지은이가 나가고 나서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수진 씨에게 말한 게 실수였을까? 아니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을까? 그날 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병원 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단호했습니다. 지은이 말 들었어요. 엄마 요즘 이상하시대요. 아들아, 나는 괜찮아. 정말이야. 나는 애원했습니다. 엄마, 검사만 받아봐요.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이고 뭔가 있으면 빨리 치료해야죠.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수진 씨가 준 버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눌러야 할까? 하지만 지금 누르면 뭐가 달라질까? 증거도 없는데. 다음날 아침 9시 32분 나는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래에서 수진 씨가 올려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언가 계획이 있다는 듯이.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수진 씨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계획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뒤흔들 거라는 것을요. 민준이가 온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내 손은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10시에 모시러 갈게요, 엄마. 단 8글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어요. 내 아들은 나를 정신병원에 데려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6에 대해 얼굴이 나를 바라봤어요. 주름진 이마, 처진 눈꺼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이 얼굴이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였을까? 아니면 항상 이랬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걸까? 거울 속 내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미쳤을까? 모든 게 내 망상일까?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은이의 목소리를, 그 차갑고 계산적인 말투를. 오전 9시 50분 나는 옷을 제대로 챙겨 입었습니다. 남색 카디건에 베이지색 바지. 민준이가 대학 입학 선물로 사줬던 목걸이도 했어요. 내가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얼굴에 연한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을 때 조금은 나아 보였어요. 하지만 내 눈빛만큼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공포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내 아들, 키 큰 체격의 단정한 정장 차림.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 걱정 뒤에 뭔가 다른 감정도 보였습니다. 피곤함? 아니면 짜증?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 옆에 지은이도 있었어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그녀는 언제나 흠잡을 데 없이 단정했습니다. 같이 가야 해. 나는 지은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다정했어요. 저도 걱정돼서요. 민준이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요. 검사만 받으면 돼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내내 나는 침묵했습니다. 민준이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지은이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타려다가 우리를 보고는 먼저 가세요 하며 손을 저었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그 남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작은 카메라 같은 걸 들고 있다는 것도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으니까요. 주차장으로 가는 길,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편의점 앞에 수진 씨가 서 있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죠. 그녀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의미였을까? 민준이의 차는 최신형 제네시스였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안짜차 안가득 새차 냄새가 났어요. 예전에 민준이가 처음 중고차를 샀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기뻐했던가. 나는 그 차 시트를 직접 닦아주며 우리 아들 이제 차도 있네 하고 눈물을 흘렸었죠. 엄마, 편하세요?
민준이가 백미러로 나를 봤습니다. 응, 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병원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중 하나였죠. 민준이는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려다 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그 최고의 병원이 나를 가둘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지은이가 핸드폰으로 뭔가를 타이핑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 똑, 똑. 그 소리가 내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어요. 민준아, 나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나 정말 괜찮아. 병원 안 가도 돼. 엄마, 검사만 받아요. 제발. 민준이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가 건강하셔야 저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어머님, 지은이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민준이가 볼 수 없는, 나만 볼 수 있는 각도로. 거부하시면 더 의심스러워 보여요. 내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민준이가 내 팔을 잡아줬습니다. 천천히 가요, 엄마.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신경과 대기실은 한산했습니다. 몇몇 노인들이 앉아 있었고 한 여자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도 곧 저렇게 될까? 나도 저 멍한 눈빛을 갖게 될까? 박선희 환자분,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의사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인자한 얼굴에 둥근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의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하세요.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비밀번호도 계속 잊어버리시고. 제가 직접 여쭤볼게요. 이사가 손을 들어 민준이를 제지했어요.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어머님,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순간 나는 결정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로. 선생님,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멀쩡해요. 근데 내 며느리가... 엄마, 민준이가 내 말을 끊었습니다. 아드님,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과 단둘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의사가 내게 물었어요. 이제 편하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나는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들었던 대화, 바뀌는 비밀번호, 지은이의 협박. 말하면서 나는 울었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한 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듣다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지었습니다. 그럼 힘들겠네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제가 검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결과가 정상이면 그게 어머님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날 나는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뇌 스캔, 혈액 검사. 모든 게 끝났을 때는 오후 4시가 넘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일주일 뒤에 결과 나온대. 나는 창밖을 봤어요.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그 일주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이 될 거라는 것을.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나는 이상한 소포를 받았습니다. 택배 기사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나는 주문한 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상자는 분명히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작은 메모지가 있었어요. 어르신, 이거 거실 화분 뒤에 숨겨두세요. 렌즈가 거실 전체를 볼 수 있어요. 녹화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수진 손바닥만 한 작은 카메라였습니다. 검은색이고 화분 뒤에 숨기면 보이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나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내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나는 거실 구석에 있는 큰 고무나무 화분 뒤에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손이 떨려서 2번이나 떨어뜨렸어요. 제대로 설치했는지 확인하려고 수진 씨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잘 보여요? 지금부터 녹화 시작할게요. 그날 오후 3시 지은이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병원 검사 어떻게 나왔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아직 결과 안 나왔어. 나는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지은이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머님, 요즘 식사는 제대로 하세요? 냉장고에 음식이 별로 없네. 입맛이 없어서. 사실이었어요. 지난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지은이가 냉장고 문을 닫더니 나를 봤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녀가 소파 맞은편에 앉았어요. 민준이가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요.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어머님이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대요. 저희도 회사 일 때문에 매일 올 수 없잖아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고급 요양원이에요. 강남에 있는 곳인데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하지만 시설이 정말 좋대요. 나는 안 가.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나쁜 사람 되는 거 싫은데 어쩔 수 없네요. 어머님, 병원 검사 결과 안 좋게 나올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은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가 그 병원 신경과 과장님이랑 대학 동기거든요. 어제 통화했어요. 어머님 검사 결과에 약간의 이상 소견이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잖아. 거짓말. 지은이가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는 섬뜩했습니다. 어머님, 누가 거짓말쟁인지 민준이가 판단할 거예요. 의사 소견서를 믿을까요? 아니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어머님 말을 믿을까요? 나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왜? 내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어요. 왜 이러는 거야? 지은이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어요. 왜요? 간단해요. 이 아파트 시세가 30억이에요. 여기다가 민준이 회사 주식까지 합치면 200억은 되죠. 근데 상속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거의 절반이에요. 그녀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치매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성년후견인 제도로 민준이가 어머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합법적으로 증여를 받는 거죠. 세금 거의 안 내고요. 나는 그녀를 밀쳤어요. 넌 악마야. 악마? 지은이가 다시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친어머님. 저는 그냥 현명한 거예요. 어머님은 어차피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 재산 낭비하는 것보다 우리가 쓰는 게 낫죠. 그 순간 나는 주머니 속 응급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어 꾹 눌렀어요. 지은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참, 일주일 뒤 검사 결과 나오면 민준이가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실 거예요. 어머님이 거부하면 그것도 치매 증상이래요. 판단력 저하. 민준이한테 다 말할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해보세요. 지은이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머님 말을 누가 믿을까요? 치매 판정받은 노인의 망상? 아니면 의사 소견서와 제 증언?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문 밖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은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야? 그녀가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택배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안 시킨 건데. 지은이가 중얼거렸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수진 씨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녀 뒤에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지은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지은 씨죠? 경찰관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노인학대 및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동행 요청드립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수진 씨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전 지은이가 한 말이 모두 녹화되어 있었어요. 선명한 화질에 명확한 음성으로. 이건 지은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다른 경찰관이 또 다른 태블릿을 꺼냈어요. 한 달 전 엘리베이터 CCTV 영상입니다. 최지은 씨가 통화하시는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수진 씨가 급히 달려와 나를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나는 간신히 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영상을 관리사무소 직원 중 한 분이 협조해 주셨어요. 그 직원분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대요. 최지은 씨가 너무 자주 CCTV 확인을 요청했다고. 지은이가 끌려나갈 때 그녀가 나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이는 날 믿을 거예요. 당신 말은 안 믿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민준이가 내렸거든요. 그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민준이가 그곳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는 복도 끝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장 재킷은 한쪽 어깨에서 흘러내려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그의 얼굴이었어요. 내 아들의 얼굴에서 나는 모든 감정을 봤습니다. 처음엔 혼란, 그 다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너짐. 그는 마치 누군가에게 총을 맞은 사람처럼 비틀거렸어요. 민준아, 지은이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부드러워졌어요. 여보,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닥쳐. 민준이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나는 그가 그렇게 차갑게 말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35년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민준아, 제발 들어봐. 저 할머니가. 지은이가 계속 말하려 했지만 민준이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들었어. 그가 말했어요. 다 들었어. 엘리베이터에서 올라오면서 민준이는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각걸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마치 다리에 쇠사슬이 묶인 것처럼. 그가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그 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순간 민준이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5살 성인 남자가, 성공한 CEO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엄마, 나는 최악의 아들이에요. 엄마 말을 안 믿었어요. 엄마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나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아들아. 이제 괜찮아. 안 괜찮아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하나도 안 괜찮아요. 나는 엄마를 지켜야 했는데 오히려 엄마를 감옥에 가뒀어요. 나는 민준아, 제발. 지은이가 다가오려 했지만 경찰관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민준이가 천천히 일어나 지은이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차갑고 딱딱하고 완전히 낯선. 당신이 누군지 몰랐어. 그가 말했어요. 5년을 같이 살면서 결혼하고 2년이 지나도록 나는 당신이 누군지 전혀 몰랐어. 민준아, 나는 우리를 위해서. 지은이가 울먹였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비웃었어요. 우리라는 게 있었어. 당신한테 나는 그냥 돈이었잖아. 200억짜리 복권이었던 거야. 지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야. 나는 당신을 사랑? 민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의사랑 짜고 비밀번호를 계속 바꿔서 엄마가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라고. 경찰관이 지은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가셔야 합니다. 민준아. 지은이가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당신도 알잖아.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맨날 우리 집에 오고 간섭하고 당신 편만 들고. 나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을까? 나는 정말 그렇게 했을까? 하지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 오셨어. 한 번. 그것도 내가 먼저 오시라고 했을 때만. 그리고 엄마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우리 일에 간섭한 적 없어. 엄마는 항상 조심했어. 우리 기분 상하지 않게. 지은이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후회할 거야, 민준아. 나 없으면 당신 회사 망할 거야. 내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데.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복도가 조용해졌을 때 그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나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와 경찰관은 조용히 물러나 줬어요. 엄마, 민준이가 울먹였습니다. 나 어떡해요? 나 5년을 괴물이랑 산 거예요. 그리고 그 괴물 때문에 엄마를 의심했어요. 나는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가 10살 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처럼, 20살 때 첫사랑이 떠났을 때처럼, 30살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처럼. 엄마가 있잖아. 나는 말했어요. 엄마가 항상 여기 있어. 민준이가 나를 안았습니다. 그 아이처럼 내 품에서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10분? 20분?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알았어요? 한 달 전. 나는 대답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들었어. 한 달. 민준이가 신음했습니다. 한 달 동안 혼자. 얼마나 무서웠어요? 많이.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잤어. 누가 날 믿어줄까 두려웠거든. 내가 믿었어야 했는데. 민준이가 주먹으로 바닥을 쳤어요. 내가 엄마 아들인데. 내가 엄마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인데.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예쁜 노을이었지만 슬펐어요. 민준아.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쩔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함이 있었어요. 이혼할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한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엄마가 겪은 일을, 노인 학대가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지를. 하지만 네 회사는. 나는 걱정했습니다. 망하면 망하는 거죠. 민준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엄마를 잃는 것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어요.
돈, 명예, 그런 게 중요해요? 그 순간 나는 내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프고 무너지고 배신당했지만 여전히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가. 엄마, 민준이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집으로 이사 올게요. 아니, 우리 같이 새 집 구할까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이번엔 진짜로 엄마를 지킬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나왔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3일 후 민준이는 지은이의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 침대 밑에 숨겨져 있었어요. 민준이가 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찾은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노트북을 들고 거실로 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걸 발견했는데 엄마, 이건... 나는 화면을 봤습니다. 그곳에는 엑셀 파일이 열려 있었어요. 제목은 계획이었습니다. 파일을 읽으면서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별로, 단계별로, 세세하게. 2024년 9월 15일 시어머니를 아파트로 이사시킴. 명목, 효도, 실제 목적, 통제. 2024년 9월 20일 비밀번호 첫 변경. 시작은 자연스럽게. 2024년 10월 1일 비밀번호 변경 주기를 3일로 단축. 시어머니가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함. 2024년 10월 10일 민준에게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 언급 시작. 같은 말 반복한다고 거짓말. 2024년 10월 20일 병원 예약. 신경과 김현주 과장과 사전 협의 완료. 민준이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2024년 11월 예정. 치매 진단 후 성년 후견인 신청. 2024년 12월 예정. 요양원 입소. 추천 경기도 소재. 요양원 월 300만 원. 저렴하고 면회 제한적. 2025년 1월 예정. 재산 증여 시작. 부동산부터. 그 아래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예정. 시어머니 사망 시나리오 준비. 자연사로 보이게. 요양원 의료사고로 위장 가능. 민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그는 노트북을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이는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의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민준아, 나는 급히 달려가 그를 막았습니다. 그만해! 손 다쳐! 엄마를 죽이려고 그랬어. 민준이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그 여자가 엄마를 죽이려고 계획했어요. 6월에 구체적인 날짜까지.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자들로 직접 보니 더 끔찍했어요. 내 며느리가 5년 동안 같은 명절을 보냈던 그 여자가 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엄마, 나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랑 잤어요. 매일 밤 그 여자를 안고 잤어요. 엄마를 죽일 계획을 세우는 여자를. 그의 목소리에서 역겨움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그를 안아줬어요. 이제 끝났어. 다 끝났어.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준이에게 이상한 이메일이 왔어요.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제목은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었죠. 이메일에는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이와 모르는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들. 호텔 로비, 레스토랑, 그리고 호텔 객실안. 이건?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의 날짜를 보니 가장 최근 것은 2주 전이었어요. 민준이가 중국 출장 갔을 때였습니다. 이메일 본문에는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최지은은 3년 전부터 외도를 해왔습니다. 상대는 그녀의 대학 선배 강민석입니다. 강민석은 현재 부도 직전의 건설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최지은은 당신 재산으로 그의 회사를 살리려 했습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진실을 아는 자, 민준이가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지은이와 강민석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었어요. 오빠, 조금만 기다려. 곧 돈 생겨.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내 회사 다음 달이면 망해.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 부동산부터 증여받아서 담보대출 받을게. 그래도 시간이 너무 걸려. 그냥 이혼하고 위자료 받는 게 빠르지 않아? 바보야. 위자료가 얼마나 되겠어? 이렇게 하면 200억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인내심 좀 가져. 민준이는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나는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습니다. 엄마, 그가 나를 봤어요.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요. 5년 동안 완전히 속았어요. 아니야, 아들아, 네가 바보가 아니라 그 여자가 바보예요. 민준이가 내 말을 끊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그 여자가 나를 택한 이유가 내가 좋아서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요. 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한테 전화만 해야겠어요. 이혼 소송 준비하고 형사 고소도 추가로 해야겠어요. 민준아, 회사는 괜찮겠어? 나는 걱정했습니다. 지은이 아버지가 투자를 엄마, 민준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어제 확인을 해봤는데 지은이 아버지는 회사에 단 한 푼도 투자 안 했어요. 그건 지은이가 자기를 중요하게 보이게 만들려고 한 거짓말이었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든 미소가 모든 사랑해가.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이가 조사를 받던 중 더 많은 것을 자백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가 우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박선희 어르신 그리고 이민준 씨, 형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최지은이 추가로 진술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녀는 처음부터 이민준 씨를 타겟으로 정해서 접근했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5년 전 최지은은 강민석과 함께 재력가를 대상으로 결혼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이민준 씨가 첫 번째 타겟이었고 형사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민준이가 비틀거렸습니다. 나는 급히 그를 붙잡았어요. 사랑도 첫 만남도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지은은 이민준 씨가 자주 가는 카페를 파악하고 우연을 가장해서 접근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창밖만 바라봤어요. 나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침묵이 모든 위로보다 나으니까요. 자정이 넘어서 민준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넌 내 아들이잖아. 넌 할 수 있어. 민준이가 나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또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 울음은 달랐습니다. 이건 치유의 시작이었어요.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1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나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새벽 4시부터 거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 먹어요. 그가 식탁에 토스트와 계란을 차려놨어요. 하지만 둘 다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민준아, 괜찮겠어? 나는 물었습니다. 오늘 그 여자를 보게 될 텐데 괜찮아요. 민준이가 대답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커피잔을 들 때 조금 흘렸습니다. 괜찮아야죠. 엄마를 위해서. 법원 앞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뉴스에 크게 보도됐었어요. 재벌 며느리의 시어머니 학대, 200억 상속 노린 살인 미수.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들로 도배했습니다. 이민준 씨, 한 말씀 해주세요. 박선희 어르신,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나는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가 나를 감싸며 기자들을 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 후에 입장 밝히겠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그녀를 봤습니다. 지은이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초췌한 모습, 죄수복 같은 회색 옷. 예전에 그 완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미안함? 아니요. 분노였습니다. 들킨 것에 대한 분노. 전원 기립. 법원 직원이 외쳤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50대로 보이는 여성 판사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최지은에 대한 노인 학대, 재산 편취 미수, 살인 예비 혐의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먼저 검사 측 입장을 듣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젊은 남자 검사였어요.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노인 학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입니다. 그가 화면에 지은이의 노트북 파일을 띄웠어요. 피고인은 1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학대했습니다. 비밀번호를 계속 바꿔 피해자가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것처럼 위장했고 의료진과 공모하여 허위 진단을 받게 하려 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더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까지 계획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의료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예비죄에 해당합니다. 지은이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메모일 뿐 실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기각합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구체적인 날짜와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검사님. 검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3년간 외도를 했으며 그 상대방과 함께 피해자의 아들인 이민준 씨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이는 결혼 사기이자 재산 편취 미수입니다. 화면에 지은이와 강민석의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법정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옆에 앉은 민준이를 봤어요. 그는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가락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피해자 박선희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내 차례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증인은 선서하시겠습니까? 법원 직원이 물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했습니다. 검사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박선희 씨, 처음 이상함을 느낀 게 언제였습니까? 10월 17일이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며느리가 전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나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차가운 공기, 지은이의 낮은 목소리,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던 그 순간, 비밀번호를 계속 바꾸고 있다고 노인네가 기억 못하게 한다고 해냈습니다. 그리고 곧 치매라고 할 거라고, 요양원 보내는 명분이 생긴다고.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아파트는 자기들 거라고 했습니다. 법정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검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았어요. 무서웠습니다. 35년을 키운 아들이 내 말을 안 믿을까봐, 내가 정말 미쳤다고 생각할까봐, 그리고 혼자 죽을까봐 무서웠습니다. 법정 안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청석을 봤더니 수진 씨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은 자주 깜빡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멀쩡했어요. 병원 검사 결과도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증인이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했다고 주장했는데 거짓말입니다. 나는 소리쳤어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 여자가 꾸민 거예요. 증인, 진정하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진실입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나를 미치게 만들려고 선했어요. 변호사가 물러났습니다. 다음은 민준이 차례였어요. 그가 증인석에 섰을 때 나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결연함이 있었어요. 이민준 씨,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2년 뒤에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고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게 언제입니까? 5년 전 3월입니다. 제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민준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땠습니까?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민준이가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보니 모든 게 연극이었습니다. 그녀는 배우였고 저는 바보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민준이가 나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겉으로는 다정했습니다. 어머니께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도 저는 아내를 믿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게 제일 후회됩니다. 제 엄마를 안 믿은 게. 재판은 4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나왔어요. 수진 씨, 관리사무소 직원, 심지어 김현주 의사도 나와서 지은이와 공모했던 것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은이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강민석이, 그 사람이 저를 협박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법정을 나올 때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은이가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녀가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입 모양으로 말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판결일이었어요. 그 2주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민준이는 회사 일을 정리하고 나는 새 아파트를 구했어요. 강남이 아닌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15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거기엔 따뜻한 햇살이 들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좋아요.
민준이가 물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가 좋아. 창문으로 한강이 보이잖아. 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판결일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준이가 나에게 새 옷을 사줬어요. 연보라색 한복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당당하게 가요.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민준이가 내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법원에는 저번보다 더 많은 기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방청석은 꽉 차 있었습니다. 수진 씨도 있었고 편의점 김 사장님도 왔어요. 내 옆집 이웃들도 몇 명 와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더 초췌해 보였어요.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앉았습니다. 전원 기립. 판사가 들어왔어요. 같은 여성 판사였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피고인 최지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습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옆에 앉은 민준이의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2019년부터 피해자의 아들인 이민준과 교제를 시작했으며 이는 계획적 접근이었습니다. 2022년 혼인신고 후 2024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만이 들렸어요. 피고인은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학대했으며 의료진과 공모하여 허위 진단을 받게 하려 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사망까지 계획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예비죄입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3년간 외도를 했으며 그 상대방과 함께 이민준 씨의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심각하며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판사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지은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피고인 최지은, 일어서시오. 지은이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노인학대, 사기, 재산 편취 미수, 살인 예비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12년? 생각보다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또한 이민준 씨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박선희 씨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2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지은이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너무 가혹합니다. 저는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범행이 지능적이고 치밀했습니다. 따라서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또한 공범인 강민석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며 의사 김현주는 의사면허 취소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 정말 이제 안전한 걸까? 엄마, 민준이가 나를 안았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나는 그때서야 울었어요. 지난 2달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려움, 외로움, 배신감, 그리고 안도.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선희, 어르신,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이민준 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준이가 내 옆에 섰어요. 그는 마이크를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많은 노인들이 학대받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요양보호사에게,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오늘부터 노인 학대 방지 재단을 설립할 것입니다. 제 어머니처럼 고통받는 노인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봤어요. 제 어머니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강남 아파트의 물건들은 대부분 두고 왔습니다. 그곳엔 나쁜 기억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새집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유람선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엄마, 민준이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아요.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행복하자.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창문에 손을 흔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였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한강변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나는 민준이와 함께 산책을 나왔어요. 엄마, 저기 봐요. 민준이가 가리켰습니다. 강변에 작은 건물이 있었어요.
희망노인 보호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만든 재단이었어요. 벌써 50명이 넘는 노인분들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대요. 나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말했어요. 네. 엄마가 용감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민준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걸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봄 햇살은 따뜻했어요. 민준아, 나는 그를 봤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넌 좋은 아들이야. 엄마도 최고예요. 민준이가 웃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 그날 저녁 수진 씨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녀는 이제 우리 가족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어르신, 이거 보세요. 수진 씨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어르신 이야기가 드라마로 만들어진대요. 정말 나는 놀랐어요. 네. 그리고 수익금은 전부 노인학대방지재단에 기부한대요.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창가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아름다운 야경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강의 불빛, 도시의 소음, 살아있다는 느낌.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엄마, 주무세요. 민준이가 불렀습니다. 응, 간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희망적이었습니다. 내 인생도 이제 그럴 거예요. 타이 엔드. 박선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녀의 자리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심지어 자신의 아들조차 의심할 때, 여러분은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싸웠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침묵 속의 비극입니다. 노인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듣고 있을까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누군가 도움을 청한다면 귀 기울이세요. 박선혜를 구한 건 거창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관심을 가진 한 명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수진 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을 깨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용기 말이에요.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무엇을 느끼셨나요?